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익명의 힘을 빌어 제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놔 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한부모 가정이라고 부른다는데 옛날엔 편부모 가정이라고 했죠. 은근 제 주변에 많았던 것 같은데 저 역시 어릴 때 아버지를 사고로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작은 식당 일을 하며 온종일 바쁘셨지만 그래도 제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애쓰셨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메이커 운동화를 신고요. 머리핀이나 겉옷 같은 것도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걸로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요. 엄마는 제가 손을 내밀면 늘 용돈을 쥐어주셨지만 제 곁에 계셔주시진 못했으니까요. 더군다나 내성적이었던 저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섞이지 못했어요. 일찌감치 하교에 집에서 홀로 엄마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때 그 사무치는 고독감이란 아마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 환경 탓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또래보다 빨리 한 편인데요. 20대 초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였어요. 어느 정도 회사 생활에 적응했을 무렵 저를 좋게 본 직장 상사분이 소개팅을 주선해 주셨죠. 공무원이라 밥줄 끈 게 걱정도 없고 요즘 보기 드물게 아주 착실하고 성실한 남자거든. 미선 씨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만나봐. 그전까지 남자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었기에 참 부담스러웠는데요. 상사분이 너무 강하게 만나보라 하시니까 거절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서 인사만 나누고 얼른 일어나야겠다 했죠. 그래도 첫 소개팅이었기에 나름 공들여 화장하고요. 모처럼 만에 새로 산 예쁜 원피스도 입고 나갔는데요. 웬걸 소개팅에 나온 상대가 생각보다 너무 별로더라고요. 저랑 엇비슷한 키에 좁은 어깨, 허여멀건한 얼굴까지 남성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외모였네요. 그냥 아직 연애 생각 없다고 얘기한 다음 바로 일어나야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인사를 나눴는데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이 남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반하게 될 줄은 말이죠. 우선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외모에서 느껴졌던 그 흐릿함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낮고 부드러웠거든요. 또 대화하는 동안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죠. 그는 지방직 공무원이었는데요.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은 자리라 힘들 법도 한데 진심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더군요. 가끔 억지 부리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들 저마다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제가 조금 더 참아드리면 서로 기분 나쁜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저도 회사 일 때문에 가끔 고객님들 항의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아는데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긴요. 미선 씨가 그렇게 띄워주시니까 괜히 쑥스러운데요. 수줍게 웃는 그의 모습이 첫인상과 달리 왠지 귀여워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애초에 인사만 나누고 바로 자리를 뜨려던 계획은 어느새 사라져버렸고요. 저는 그 남자와 늦은 저녁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죠. 평소 말수가 적었던 제가 이 사람 앞에선 유난히 말이 많아졌고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방에 누워서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참 신기하네. 사람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건가? 생각하며 괜시리 잠을 설쳤네요. 며칠 뒤에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했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죠. 남자친구와의 만남은 늘 편안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치장된 말로 치켜 세우지 않았고 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줬죠. 특히 엄마와 단둘이 살아온 제 이야기를 들을 땐 한참 동안 말없이 듣고만 있더군요. 그리고 한참 후 이렇게 말했죠. 미선 씨 많이 외로웠겠어요. 앞으로는 혼자 있기 싫을 때마다 나한테 연락해요. 언제든 달려나갈 테니까. 알겠죠?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한마디를 그가 단번에 건네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남자친구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웃게 만들었고 따뜻하게 안아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줬어요. 저에게 처음으로 안정감이라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죠. 어머니도 남자친구와 몇 번 얼굴을 보더니 그러더군요. 사람 참 반듯하고 진중하더라. 네가 잘 골랐어. 그래? 엄마가 봐도 괜찮은 사람 같아? 그래. 처음엔 너무 나이도 많고 박색이라 좀 그랬는데 뭐 생각해보면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얼굴값 하는 잘생긴 놈들보다 훨씬 낫지. 엄마의 인정까지 받고 나니 정말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안 것처럼 몇 달 뒤 남자친구가 그토록 바라던 청혼을 했죠. 평소처럼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남자친구가 갑자기 작은 상자를 꺼내더군요. 열어보니 반지였어요. 미선아, 난 평생 너랑 함께하고 싶은데 나랑 결혼해줄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순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초조한 듯 말을 덧붙였죠. 내가 부족한 거 알아. 근데 평생 널 웃게 해줄 자신은 있어.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 자신도 있고. 절대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 말에 눈물이 팽 돌았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응, 나도 오빠랑 살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가족들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치러진 참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하객들 앞에서 남편과 손을 꼭 잡고 서 있던 그날의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땐 제 앞날이 마냥 꽃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어디 그럴 수 있던가요? 특히 결혼한 여자의 삶이란 꽃길보단 가시밭길이 펼쳐질 확률이 더 높죠. 저 역시 그랬어요.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건 시부모님이었죠. 두 분은 처음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완강하게 저를 고집해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신 거였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부모님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건 기본이었고요. 주말마다 방문해 함께 식사를 하고 소소한 선물을 드리곤 했죠. 두 분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이 특별한 날엔 회사 연차를 내고 손수 잔치상을 차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노력하자 시아버지는 차츰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게 보였는데요.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여전히 제게 냉랭하셨고요. 뭘 하든 트집 잡기 바빴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모처럼 만에 시어머니를 생각해 백화점에서 스카프를 하나 샀는데요. 시어머니는 그게 제가 산 건 줄 알았나 보죠.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아니 넌 이런 걸 선물이라고 사온 거냐? 무늬가 이게 뭐야? 촌스럽고 천박하게. 아 그게 보나마나 거기서 제일 싼 걸로 집어왔겠지? 안 그러냐? 쏘아붙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나섰어요. 어머니 그거 제가 고른 거예요. 직원 추천받아서 산 건데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들었어요. 아 그래? 네가 고른 거야? 아니 미선이 넌 영재가 고른 거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말해요? 그럼 내 탓으로 돌리는 것 같잖아요. 아니야 그 마음에 안 들긴. 뭐 색이나 패턴이 너무 화려해서 좀 그렇다 한 거지. 뭐 자세히 보니 화사하긴 하네. 봄에 메고 다니면 잘 매겠어.
아니, 역시 우리 형제가 나 닮아서 안목이 좋다니까. 확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가 막혔어요. 그때 뼈저리게 느꼈네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뿐이었고, 제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하면 욕을 하실 뿐이었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명절 때였어요. 차례 음식을 시댁에서 준비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를 부엌에 묶어놓다시피 하셨죠. 네가 이 집안 여자들 중에 제일 어리니까 바지런히 움직여야지. 어른들 앞에서 며느리가 뒷짐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얼른 탕부터 끓이고 전도 부치렴. 나물은 시장에서 사다 놓은 거 있으니까 이따 손질하고. 네, 어머님. 근데 저 혼자 시간 안에 다 끝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누가 너 혼자 하래? 벌써부터 우는 소리는. 나도 옆에서 다 거들 거니까 걱정 말어. 하지만 말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주방 한 구석에 앉아 입만 놀렸어요. 예, 저 고기 타겠다. 얼른 불 줄여. 아이, 전도 색이 그게 뭐야? 좀 더 노릇하게 붙여야지. 손은 꼼짝도 안 하면서 잔소리만 해대니 어찌나 얄밉던지요. 그뿐인가요? 시어머니는 다른 친척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도 제 흉을 보기 바빴어요. 아유, 며느리가 손이 어찌나 느린지 보고 있으면 속 터져 죽겠어. 아이, 그냥 내가 하는 게 낫다니까. 아유, 그래? 보기엔 바지런해 보이는데 어른들한테도 잘하는 것 같고. 아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야 그렇지 나랑 있을 땐 또 다르다니까. 묘하게 꾀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만 해도 그래. 일부러 그러나 싶을 정도로 음식을 형편없이 하더라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알지? 우리 며느리의 편부모 가정인 거. 다른 건 몰라도 제 가정사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큰 상처였어요. 이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고된 시집살이를 제가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더 힘들었던 것 같네요. 설상가상 그쯤에 엄마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황망하게 제 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장례를 치르고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엄마를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먹었었네요. 하지만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저도 조금씩 일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잠시 끊겼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시작되더군요. 친정엄마 장례를 치르고 반년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다짜고짜 쳐들어와서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넌 언제까지 네 엄마 죽었다고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을 거야? 우리 형제가 요즘 얼마나 네 눈치를 보고 사는 줄 알아? 어머니, 갑자기 와서 왜 또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뭘? 참다 한마디 하는 건데. 원래 며느리는 시댁 식구 먼저 챙겨야 하는 법이야. 네 엄마 돌아가신 건 참 안 됐지만 이젠 정신 차리고 우리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어른이 그렇게 가셨으면 그만큼 복이 집으로 들어오려나 보다 좋게 여겨.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머님은 정말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엄마 상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생판 남한테도 이러진 않을 텐데.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글썽이자 남편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이 사람 안 그래도 힘든데 괜히 더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얘는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가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반강제로 돌아가셨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제게 모질게 굴 때마다 나서주던 남편이지만 그렇게 대놓고 시어머니를 내쫓은 건 처음이었죠. 이후 한동안 제 눈치만 보던 남편이 갑자기 드라이브를 나가자고 하더군요. 요즘 당신 너무 집에만 있었잖아. 나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자. 어? 그게 남편 나름의 사과라는 걸 알았기에 함께 따라 나섰어요. 여전히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요. 운전석 옆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더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오늘은
뭐라고 내가 할 말이 없어.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다신 그러지 못하게 할게. 당신한테 꼭 사과도 하게 하고. 됐어. 어머님 그러시는 게 뭐 한두 번 있던 일도 아닌데. 그래서 더 미안해. 아까 많이 상처받았지? 그 말에 참았던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잠시 차를 길가에 세우고는 제 손을 꼭 잡았죠. 미안해 여보. 그동안 어머니가 당신 많이 힘들게 한 건 나도 아는데 내가 강하게 나설수록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것 같아서 더 어떻게 하질 못했어. 다음부턴 그냥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내가 나서서 얘기할게. 그러지 말라고. 아니다. 앞으로는 아예 어머니랑 마주칠 일 없게 할게. 남편의 말에 혹한 건 사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신혼 초에 남편이 조금만 제 편을 들어줘도 난리를 치던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아니야. 신혼 초에 그랬다가 어머님 알아 누우셨잖아. 나 들어오고 당신 변했다고. 됐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나 위로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오늘 고마워. 어머님한테 한 소리하고 보내준 것도, 이렇게 드라이브 시켜준 것도. 제 말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긴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긴 뭘. 겨우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결혼할 때 늘 웃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울리기만 해서 면목이 없어. 당신이 울리는 건가? 어머님 때문에 그렇지 뭐.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당신한테 더 잘할게. 본가 갈 일도 최대한 없게 하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남편의 진심 어린 위로에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군요. 이후 남편은 집에 가자마자 고생했다며 온몸을 마사지해줬고요. 특별 야식까지 만들어줬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주방 식탁 위에 작은 꽃다발과 메모지가 놓여 있더군요. 메모지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늘 고생하는 우리 여보,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버텼어.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지? 앞으로는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게 해줄게. 사랑해. 그날 남편이 야근하는 날이라 꽃 사다 놓을 시간도 없었을 텐데 전화로 물어보니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 사다 놨다 하더라고요. 점심도 굶어가면서 말이죠. 그런 남편의 작은 이벤트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다른 건 몰라도 남자 하나는 참 잘 골랐다 했네요. 덕분에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에도 저는 남편만 믿고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시댁에서의 불편한 관계와 남편의 따뜻한 사랑이 교차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뜻밖의 만남이 또 한 번 제 인생을 뒤흔들게 됐는데요. 우연히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를 동네 카페에서 마주쳤지 뭐예요. 알고 보니 친구도 결혼하면서 이 동네로 이사 왔다고 하더군요. 미선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지? 그럼 잘 지냈지. 진이 너는? 나도 잘 지냈지. 아우 기집애. 어쩜 너 얼굴이 그대로야? 하나도 안 늙었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차 보였어요. 저희는 카페 구석에 앉아 그동안의 밀린 근황을 나눴죠. 옛날 생각도 나고 어찌나 좋던지요. 무엇보다 친구 역시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꽤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말도 마 진짜.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제일 잘난 불인 줄 안다니까. 매일같이 전화해서 아들 밥 뭐 먹였냐, 셔츠는 다려줬냐, 야근 챙겨 먹였냐. 아유, 그럴 거면 그냥 자기가 끼고 살지 왜 결혼시켰나 몰라. 내 말이 그 말이야. 결혼했으면 어느 정도 품에서 놓을 줄을 알아야지. 무슨 내가 자기 남자 빼앗아간 것처럼 군다니까. 우리 시엄마도 그래. 날 무슨 천하의 불려시 보듯 본다고. 우리 엄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 알면 속상해서 피눈물 흘릴걸. 그래서 털어놓지도 못해. 미선이 너도 그렇겠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지? 그렇지 뭐. 그나마 남편이 잘해주긴 하는데 어쨌든 남편한텐 자기 낳아준 엄마니까 뭐라고 심하게 욕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앞으로 우리 서로한테 털어놓자. 시댁 한정 대나무 숲이 되어주는 거야. 어때? 나야 좋지. 공통의 고민을 나누다 보니 저희는 금세 다시 친해졌고요.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고충을 들어주곤 했죠. 친구는 저와 달리 씩씩한 성격이라 가끔은 저를 대신해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기도 했어요. 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네가 한마디 해. 왜 맨날 아무 말도 못하냐?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근데 괜히 한마디 했다가 더 일이 커지면 어떡해. 평생 그렇게 참을 거야? 그러다 네 속만 터져. 아니, 네 시어머니 평소 자주 가는 데 있냐? 내가 모른 척 접근해서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려줄까?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도 깔깔대며 웃다 보면 속이 풀렸어요. 친구의 존재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이후 저희는 부부 동반으로 자주 만남도 갔고요. 함께 여행도 가면서 더 깊은 사이가 됐네요. 그땐 전혀 몰랐어요. 그 친구와의 재회가 제 인생에 어떤 파국을 일으킬지 말이에요. 그쯤 남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부서를 바꾼 뒤로 회사 일이 많이 힘든지 야근도 부쩍 늘었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확 어두워졌죠. 처음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만 했는데요. 결국엔 자기도 못 견디겠는지 얘기하더군요. 실은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왔는데 날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트집 잡히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느껴진달까? 젊은 후배들 앞에서도 그러니 창피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드네. 과장님이 당신한테만 그래? 대체 왜? 글쎄, 내가 잘나서 그런가?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스트레스로 살도 5kg이 넘게 빠지고요. 원형 탈모까지 생겼죠. 부서를 옮길 순 없는지, 잠깐 안식년같이 길게 휴가를 낼 순 없는지 여러 가지로 방법을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결국엔 다 잘 안 됐네요. 그러자 남편도 나름 궁지에 몰렸던 걸까요?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앉혀놓고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할 말이란 게 뭔데? 여보, 그게 말이지. 나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사업? 갑자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더 버티다간 내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막 지르는 건 아니야. 당신 내 친구 병철이 알지? 그 자식이 몇 년 전에 회사 그만두고 외식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엄청 잘 됐거든. 내가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고 이번에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사업 한번 해보라며. 남편의 말에 혼란스러우면서도 불안했어요.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니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옆에서 봐왔기에 섣불리 반대할 수도 없었죠. 그런 제 망설임을 읽었는지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내가 언제 당신 실망시킨 적 있어? 나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알잖아. 이번 한 번만 나 믿고 지지해주라. 이대로 계속 직장 생활하면 나 진짜 어떻게 돼버릴지도 몰라.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우울증 약도 먹고 있다고. 뭐? 당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 괜히 걱정할까봐 그랬지. 남편이 직장 상사 때문에 약까지 먹고 있다는데 더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기뻐하던 것도 잠시, 이내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더군요. 근데 당신도 잘 알다시피 이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공무원은 따로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모아둔 돈에 연금 더해도 자금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그러지 말고 그 장모님 보험금 말이야. 그걸 잠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뭐? 우리 엄마 보험금을? 그 사업 시작하고 수익 나면 그것부터 바로 돌려줄게. 어때? 엄마가 남겨주신 보험금은 제게 돈 그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뭐랄까, 그 계절을 허물고 돈을 꺼내 쓰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또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만약을 대비해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싶기도 했고요. 그 돈은 아직 내가 손대기 좀 그래. 엄마가 날 위해 남겨주신 유일한 돈이잖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도 가져야 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뭐 당신 말이 맞다. 내가 괜한 말을 꺼냈네. 미안해. 다행히 남편은 금세 수긍하는 눈치였어요. 부족한 돈은 퇴직 전에 미리 대출을 받기로 하고요.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됐죠. 몇 달 뒤 남편은 미리 얘기한 대로 직장에 사직서를 냈고요. 그렇게 친구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네요. 이 사업이란 게 마음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바쁘게 뛰어다녔는데요. 그래도 공직 생활할 때보다 훨씬 마음은 편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한시름 놓았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남편이 먼저 나가고 저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친구 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또 주말에 만나자고 하는 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받았는데요. 웬걸? 친구가 울고 있더군요. 진이야, 왜 그래? 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미선아, 나 어떡하면 좋아? 우리 엄마가 위암 말기래. 뭐? 진짜야? 며칠 전에 검사 받았는데 그게 오늘 결과가 나왔어. 당장 수술하고 항암치료 들어가야 한다는데, 근데 우리 엄마 보험 하나도 안 들어놨거든. 우리 남편도 최근에 주식으로 모아둔 돈 다 날리는 바람에 빚뿐이고. 그래서 정말 염치 없다는 거 아는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꼭 갚을게. 친구는 울먹이며 얘기했어요. 저는 듣는 내내 마음이 무너졌죠.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기도 했고 친구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더 그랬어요. 엄마를 잃은 제게 친구의 상황이 마냥 남일처럼 여겨지지 않더군요. 그동안 친구에 대한 정과 고마운 마음이 크기도 했고요. 결국 저도 모르게 말했죠. 얼마가 필요한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탤게. 정말? 고마워. 미선아, 너밖에 없다. 정말. 근데 너네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괜찮아. 이건 우리 엄마 보험금이라 내 개인 돈이야. 그날 저는 엄마 보험금을 전부 친구에게 보내줬어요. 친구 사이엔 돈 거래하는 게 아니란 말이 생각나서 걱정도 됐지만 친구를 돕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친구는 거듭 고맙다고 말했고요. 엄마가 수술을 받고 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죠. 저도 마음속으로 친구의 엄마가 무사히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랬네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친구와 연락이 점점 뜸해졌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님 일로 바쁜가 보다 했는데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애태우며 기다리다 결국 친구 집까지 찾아가 봤는데요. 초인종을 누르니 나온 사람은 처음 보는 젊은 여자였어요. 너무 충격적이게도 그 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이사 간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여자가 수상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근데 그쪽은 누구세요? 저 이 집에 살던 홍진희 씨 친구인데요. 진희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그 젊은 부부요? 어린 딸 하나 있던. 네, 맞아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둘이 이혼하고 갈라서면서 집 내놓은 거라고 밖엔. 네? 진희가 이혼했다고요? 그 또한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그쯤 되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가 작정하고 제게 사기를 쳐 돈을 뜯어갔다는 걸 말이죠. 며칠 뒤 고민 끝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한때 가장 믿었던 친구 때문에 경찰서를 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참담했죠.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며칠 후 연락이 왔는데요. 정말 경악스러운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홍진희 씨 그 사람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한 전적이 있던데 이미 지명수배까지 걸려 있었어요. 뭐라고요?
지명수배요? 네, 그 사기 전가가 어마어마하던데요. 전혀 모르셨나 보네요. 경찰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믿었던 친구가 사기꾼이었다니요. 어쩐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어떤 경로로 수령하게 되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라니. 친구와 보냈던 모든 시간이 허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뜨거워지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멍하니 소파에 앉아있던 저에게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때까지도 남편은 저와 친구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내어주지 않았던 엄마 보험금을 친구에게 사기당한 걸 알면 남편 기분이 어떨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더는 감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여보, 내 친구 진이 있잖아. 걔가 날 속였어. 자기 엄마가 암이라고 당장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 받은 이유로 잠수를 타버렸거든. 그래서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경찰 말로는 지명수배까지 걸린 사기꾼이래. 나한테도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야. 뭐? 그게 진짜야? 그 남편하고도 이혼하고 이사까지 갔더라고. 못 잡으면 어떡하지? 난 정말 바보 같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저는 자책감에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더군요.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이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잖아.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 순수하게 도우려고 했던 건데 그 친구가 나빴던 거지. 당신 잘못은 없어. 그치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그 친구를 잡아서 돌려받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집착하지 마. 하늘에 계신 장모님도 당신이 그 돈은 잊고 편해지길 바라실 거야. 남편의 위로에 눈물이 더욱더 미친 듯이 터져나왔어요. 인생 공부 한번 참 비싸게 하는구나 싶었네요. 더 끔찍했던 건 이 일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시댁에 갔다가 무심코 흘린 말이 원인이었죠.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네요. 아니, 세상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완전 헛똑똑이었네. 그 돈을 영재 사업하는데 보태주진 못할 망정 친구한테 홀랑 사기당하다니 너무 멍청한 거 아니니?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믿었던 친구였는데. 믿었던 친구는 무슨... 애초에 사기칠 마음에 작정하고 접근했던 것 같은데. 아이고, 돈 아까워. 그걸 우리 영재한테 줬어 봐. 우리 영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 일으킨다고 고생하고 있겠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끝까지 저를 몰아세우셨고요. 그 일을 빌미로 더욱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곤욕스러웠던 건 친척들이며 이웃들에게도 제가 사기당한 걸 다 소문냈다는 거였죠. 며느리가 속아 넘어가서 그 큰 돈을 홀랑 날려먹었다니까요. 우리 영재는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사업도 영 지지부진하고. 에휴, 진짜 요즘 내 속이 아니에요. 듣다 못한 아들이 그만하라며 말려보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더욱더 보란듯이 저를 비난하셨어요. 내가 뭘? 누군가 약이 되는 쓴소리도 해줘야지. 그게 쓴소리예요? 그냥 비난하는 거잖아요. 쟨 그런 비난 좀 듣고 정신 차려야 돼. 저는 매번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속으론 매일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사업 때문에 워낙 바빴으니까요. 그쯤엔 제 곁에 없을 때가 더 많았죠. 그럼 시어머니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자연스레 시어머니와 제 갈등의 골은 나날이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혼자 살게 된 시어머니는 부쩍 외로워하셨고요. 은근슬쩍 합가를 바라기 시작하셨죠. 영재야,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혼자 지내는 게 영 힘에 부치는구나. 네 애비 그렇게 가고 나니 집도 텅 빈 것 같고 무서운 생각도 자꾸 들고. 당연히 그러시겠죠.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자주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아예 내가 너네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건 어떠냐? 시어머니의 직접적인 제안에 남편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묻더군요. 물론 전 단호하게 반대했죠.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난 절대 못해. 절대 못하는 게 어딨어, 여보.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가시고 부쩍 외로워하시잖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모시는 게 맞다니? 그동안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한 건 알아. 근데 그래도 내 하나뿐인 어머니인데 이대로 나 몰라라 할 거야? 나 몰라라 하라는 게 아니라 따로 계시면서 우리가 더 잘 챙기면 되잖아. 같이 살면 어머님이 나를 더 힘들게 하실 거 뻔하지 않아? 안 그러실 수도 있지. 당신은 어쩜 그렇게 당신 생각만 해?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화를 냈어요. 격양된 목소리로 저를 비난하더군요. 나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당신 결국 끝까지 장모님 보험금 안 보태줬지? 그때 솔직히 많이 서운했어. 근데 당신 힘든 거 아니까 내색 안고 그냥 아무 말 안 했단 말이야. 그 사기꾼 친구한테 돈 홀라당 다 뜯겼을 때도 그냥 넘어갔고. 그럼 이번엔 당신이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양보 좀 해주면 안 되는 거냐고.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당신 그런 식으로 다 꽁하게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담아두고 있던 게 아니라 왜 당신만 날 다 이해하고 희생한 것처럼 말해?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한 건 생각 안 하냐고. 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남편과 싸우다 말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죠. 남편 역시 그날은 거실에서 잠을 청했고요. 이후 저희 부부는 한동안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거래처와의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는데요. 저는 오랜만에 혼자 여유를 즐기며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너 집이니? 밖에서 누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무서워 죽겠다. 네?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건 내가 알아. 너 지금 바로 올 수 있지? 와서 확인 좀 해보거라. 솔직히 당장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너무 귀찮았어요. 취객이나 이웃이 착각하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예민하다고 느껴졌죠. 시어머니가 애초에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야멸차게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요. 어쨌든 일단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키긴 했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라 시어머니를 챙길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금방 갈게요. 집 안에서 문 꼭 잠그고 계세요. 급히 택시를 잡아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도로는 한산했고 밤 공기는 쓸쓸할 정도로 차가웠죠. 그런데 시댁에 거의 다 와갈 무렵 낯익은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흰색 SUV. 다름 아닌 남편의 차였죠. 똑같은 차종인가 했지만 번호판까지 똑같았네요. 이상하다. 남편은 지방 출장 중인데 차가 왜 여기 있지? 직감적으로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택시 기사님에게 소리쳤죠. 기사님, 저 흰색 차 쫓아가 주세요. 뭐요? 아니 갑자기 왜 앞차를 따라가래요? 저희 남편 차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상해서요. 돈은 얼마든지 더 드릴게요. 제 약속에 기사님이 군말 없이 엑셀을 밟았어요. 그리고 솜씨 좋게 남편의 차를 바짝 뒤쫓기 시작했죠. 바로 뒤에 붙게 되자 운전석에 있는 남편의 익숙한 뒤통수가 보이더군요. 바로 옆 조수석엔 아니나 다를까 긴 생머리의 여자 한 명이 타고 있었죠. 처음에는 모르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느껴지는 익숙한 기시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여자는 다름 아닌 진희, 제 돈을 떼먹고 도망갔던 친구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자 머리를 뒤통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네요. 제가 왜 남편 차에 타고 있는 거지? 남편이 나 모르게 진이를 잡은 건가? 그래서 돈 돌려달라고 설득하려고? 아님 진이가 먼저 죄책감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나? 나한테 미안해서 연락 못하고 대신 남편한테?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다 흩어졌어요.
어쨌든 남편이 저를 배신한 건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하려던 찰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두 사람의 행동이 점점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친구가 남편 입에 귤인지 과자인지를 넣어주고 깨르르 웃더니 갑자기 서로 고개를 기울여 입을 맞추는 게 아니겠어요? 더러운 사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진한 입맞춤이었죠. 이게 대체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온몸이 굳어버린 채 택시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두 사람이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는진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건 바로 남편과 친구가 처음부터 짜고 저를 속였다는 거였죠. 친구를 경찰서에 신고한 뒤 그냥 잊으라며 저를 포기시켰던 남편의 행동만 봐도 짐작이 갔네요. 충격에 빠져있던 저는 배신감과 분노로 뒤늦게 정신을 차렸고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담당 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기요 형사님, 저한테 사기친 홍진이 찾았어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어디론가 둘이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계속 따라 붙으면서 위치 말씀드릴게요. 형사님은 깜짝 놀란 것도 잠시 이내 바로 출동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사이 남편의 차가 속도를 늦추며 골목 안으로 들어갔고요. 낡은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우더군요. 기사님에게 약속된 금액을 드리고 저 역시 그 둘을 쫓아갔죠. 걸릴까봐 엘리베이터를 일부러 한번 보낸 다음 그 뒤에 탔는데요. 다행히 두 사람이 들어간 아파트 호수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문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지만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라 현관문 바로 옆에 작은 창문이 있었죠. 살짝 열린 창문 틈새로 조심스럽게 안을 살펴봤는데요. 두 년놈이 사온 음식을 펼쳐놓고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자기 출장 간다고 했을 때 걔 반응 어땠어? 눈치챈 것 같진 않아? 친구의 질문에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눈치채긴 뭘 채. 걔 완전 문외하라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럼 다행이고. 나 이번에 잡혀 들어가면 진짜 징역 산단 말이야. 너 무서워. 아이고, 이렇게 담이 작은 분이 그동안 사기는 어떻게 쳤을까? 내가 그 여편이한테 너 전과 있는 사기꾼이란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왜 나한테 진작에 말 안 했어? 그런 걸 뭐하러 말해? 자기가 괜히 색안경 끼고 다 볼 수도 있는데.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죽하면 임자 있는 여자 꼬셔서 이혼까지 시켰겠어? 맞아. 나 자기한테 넘어가서 홀랑 이혼까지 했잖아. 그뿐이야? 혼신의 연기를 펼쳐서 그 멍청한 년이 손에 꽁꽁 쥐고 있던 돈도 다 뺏어서 자기 줬잖아. 이런 연료가 어딨어? 없지 없어. 내가 이번 사업만 대박 나봐. 그 여편네랑 이혼은 당연하고 자기 세상에서 제일 호화스러운 여왕처럼 살게 해줄게. 나도 당신 왕처럼 대접해줄게. 어머님한테도 정말 잘할 거고. 어머님은 아직 내 존재 모르시지? 아직 얘기 못했는데 분명 좋아하실 거야. 안 그래도 그 여편네 맘에 안 들어 하거든. 자기는 훨씬 예쁘고 똑 부러지는데 당연히 좋아하시지. 또 자기는 우리 엄마도 모시고 살겠다며. 그럼 당연하지. 난 정말 친정 엄마처럼 잘 모실 자신 있어. 당신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아줄 거고. 그냥 그거 분명히 자궁에 문제 있는 게 분명해. 짐승만도 못한 두 년놈의 대화를 듣는데 몸이 덜덜 떨렸어요. 알고 보니 부부 동반으로 자주 만날 때부터 두 년놈은 이미 눈이 맞은 상태였고요. 제가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못 주겠다고 하자 친구가 나서서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였더군요. 무엇보다 상처였던 건 남편과 친구가 제가 애를 못 갖는 걸 비웃으며 낄낄거린 거였어요. 사실 그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것 때문에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요. 남편이 난임병원을 꺼려서 그저 자연 임신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문제가 저한테 있는지 남편한테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은밀한 부부의 이야기를 상간녀에게 다 털어놓고 심지어 웃음거리로 삼다니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네요. 제가 충격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든 사이 식사를 마친 두 년놈이 진한 스킨십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멍청하다는 등 성적 매력이 없다는 등 온갖 험담을 하며 낄낄대더군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전부 촬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핸드폰 액정에 담당 형사님 이름이 뜨면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놓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안에서 진한 스킨십을 나누던 남편과 친구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죠. 누구야? 밖에 누구 있어요? 잠깐, 미선이, 네가 여긴 어떻게? 창문께로 다가온 친구와 바로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손을 뻗어 친구의 뺨을 한 대 때려주고요. 그대로 몸을 돌려 도망치려고 했죠. 하지만 그보단 남편의 행동이 더 빨랐어요. 어느새 현관문 밖으로 나온 남편이 저를 막아섰죠. 두 눈엔 도끼가 흉흉했어요. 당신 대체 여기서 뭐라는 거야? 쥐새끼처럼 뭘 훔쳐봤냐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내 친구랑 눈 맞아서 바람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 그년 이용해 내 돈까지 뜯은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그러게 내가 달라고 했을 때 줬으면 좋았잖아. 남편이 공직생활 힘들어서 그만두고 사업 좀 하겠다는데 그깟 돈 몇 푼이 뭐라고 그걸 가지고 유세를 부려? 내가 언제 유세를 부렸다고 그래? 난 그냥 그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마지막 돈이니까. 가짜않게 핑계 대지 마. 그래놓고 진이한테 다 퍼준 주제. 퍼주긴 뭘 퍼줬다고 그래? 사기당한 거지. 당신 이거 엄연한 범죄야. 당신도 알지? 두고 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이랑 전현이랑 둘 다 나란히 콩밥 먹기 할 거야. 그래?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보든가. 남편이 위협적으로 제 앞에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제 팔을 들어쥐고 집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더군요. 비쩍 마른 놈이 힘이 있겠어 했는데 지도 남자는 남자라고 악력이 제법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힘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죠. 이거 너라고? 내가 미쳤어? 이대로 당신 보내면 경찰에 신고해서 일 키울 게 뻔한데? 이 미친놈이 진짜. 너 이거 안 나? 우리 엄마가 잘생긴 놈은 얼굴값 판다고 못생긴 너랑 그냥 결혼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못생긴 놈은 꼴값을 하는구나. 너 같은 박세계 집에 돈도 없는 놈이랑 결혼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 바람을 피우고 상간녀랑 편먹고 집 마누라를 등쳐먹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 꼴값? 이게 누구한테 박세기래? 평소 외모 콤플렉스가 있던 남편은 흥분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얼굴이 차갑게 일그러지더니 그대로 저를 향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죠. 이대로 맞는구나 싶어서 두 눈을 질끈 감은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경찰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제가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주소와 호수를 담당 형사님에게 미리 보내둔 덕이었네요. 남편과 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뭐야, 미선이 네가 신고한 거야? 에이씨, 다 망했네. 당신 일단 이리 와. 먼저 정신을 차린 남편이 절 붙잡고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어요. 아무래도 인질로 삼을 작정인 것 같았죠. 하지만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경찰들이 곧바로 남편을 제압했고요. 남편은 그대로 강제로 바닥에 주저앉혀졌네요. 양손엔 수갑이 채워졌죠. 그러자 친구가 울음을 터뜨리며 다급히 말했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다 저 인간이 시킨 짓이라고요. 저한테 미선이 돈 뜯으라고 협박했어요. 진짜예요. 그러자 남편이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야, 홍진이 어디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 너 혼자 살겠다 이거야? 네가 먼저 다 꼬셨잖아. 사기쳐서 돈 뜯는 건 자신 있다며? 성공하면 이혼하고 너한테 와달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애초에 나 꼬신 것도 너잖아. 어머머, 기막혀. 내가 언제 꼬셨다고 그래? 자기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한테 추파 던졌잖아. 난 거기 넘어간 죄밖에 없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싸우기 바빴어요. 차라리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서 외도를 한 거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경찰들은 말없이 그런 두 년놈을 서로 이송했고요. 저 역시 참고인 자격으로 늦게까지 조사를 받아야 했네요. 저는 금세 풀려났지만 남편과 친구는 도주 우려가 있다 하여 구치소에 감금됐죠.
그러자 그게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던가 보죠.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절 찾아와 난리를 쳤어요. 너 인연! 경찰이 대체 뭐라고 했기에 우리 죄 없는 형제가 감옥에 갇혀? 아직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요, 어머님.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많아요. 저 친구한테 돈 사기당한 거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 그이가 그년하고 바람 피우면서 뒤에서 조종한 거더라고요. 저희 엄마 보험금 사업자금에 갖다 쓰려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침착하게 모든 진실을 알렸어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남편 편만 들더군요. 그러게 그 돈을 네가 진작에 곱게 형제한테 줬으면 되잖아.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왜 감옥에 갇혀야 하냐고. 당장 가서 네 잘못이라고 말해. 어서! 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 것도 사기를 친 것도 다 그 인간이라고요. 그 돈만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말이 안 통하네. 이만 돌아가세요. 인연이 진짜. 네가 그렇게 나와봐라. 네 엄마가 어디 저승길에서 편하게 눈 감을 것 같냐? 평생 구천을 떠돌며 고통받을 거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순간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죠. 어디 감히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이 못돼 처먹은 늙은이.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저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허겁지겁 도망쳤죠. 어지간히도 무서웠는지 그 뒤로 아예 연락 한 통 없더군요. 정말 속이 시원하대요. 남편과 친구에 대한 재판도 순조로웠어요. 경찰 조사 결과 그들의 죄는 낱낱이 밝혀졌고요. 친구는 사기죄로 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남편 역시 초범이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요. 그 사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앞선 재판 결과가 유리하게 작용돼 이혼은 물론이고요. 저는 꽤 두둑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뜯겼던 돈도 당연히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죠.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가 보죠? 갑자기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미친듯이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말했다시피 다 지인이, 아니 그 여자가 나 꼬신 거야. 막 자기가 내 애 낳아주겠다면서. 여자가 작정하고 꼬시는데 사내로서 혹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나 그 여자한테 마음 준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늘 당신뿐이었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렇게 붙어먹어 놓고 마음은 준 적이 없으니 괜찮다는 거야? 아니 괜찮다는 게 아니라 선처해 달라는 거지. 제발. 나 그동안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었잖아. 어? 좋은 남편 같은 소리 하네. 우리 엄마 보험금 등쳐먹으려고 상간녀까지 이용한 새끼가. 됐고 감옥에서 네 죗값이나 달게 받아. 출소하고 나서도 절대 나 찾아올 생각 말고. 알겠어?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그 뒤로 남편은 꾸준히 제게 편지를 보냈고요. 출소 후에도 미친듯이 연락을 해댔는데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연락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느 날 연락을 뚝 끊었죠. 그렇게 한동안 근황도 모른 채 살았는데요. 최근에 겹지인을 통해 우연찮게 그 년놈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됐어요. 친구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요. 남편은 출소했는데 사업도 다 말아먹고 빚만 잔뜩 지는 바람에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더군요. 그렇게 효자인 척 굴더니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일 먼저 시어머니부터 버렸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판자촌에서 독거노인으로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더군요. 안타깝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 자업자득이니까요. 반면 저는 이혼 후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친구와 남편의 배신으로 한때 무너졌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단단한 사람이 됐죠. 두 년놈에게 받은 위자료와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돈으로 작게나마 제 가게도 꾸려나가고 있답니다. 주변에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재혼하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지금 혼자인 이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요.
뭐 당분간 연애나 결혼은 꿈도 안 꿀 것 같아요. 저 당분간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